얘기하게 돼서 기뻤어요. 사실 저희가 찬실이는 복도만츠라는 한국 독립영화에 대해서 같이 주비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게 영화 주비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시간을 겪고 나서 이분은 영화계에서 놓치면 안 된다. 자주 게스트로 모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주변 친구도 직업 바꿨니? 라고 하더라고요. 뭐 경호업 하시고 부캐로 활동하셔도 부캐가 이미 많아가지고 하나 더 생기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김에 하나 더 하죠 뭐. 네. 그 톰보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이 짧고 경제적인 러닝타임 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내는 능력이 일단 굉장히 반가운 영화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MX관에 앉아있는 상황이 기시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 초에 그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셀린 시아마 감독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고 이 자리에 제가 열변을 토하며 그 영화가 얼마나 훌륭한 영화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셀린 시아마 감독과 MX 성수의 어떤 연관 관계를 혼자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는데 혹시 셀린 시아마 감독의 그 영화를 보셨어요? 타오르는 여인? 봤지요. 아 정말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톰보이 보면서도 그 영화와 이 영화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 영화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오히려 최근작이 아니라 한 9년, 10년 전에 나왔던 영화라고 하니까 더 뭔가 유심히 쳐다봤던 것 같은데 타오르는 여인들의 조상에서 정말 깔끔하고 뭔가 성숙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오늘은 그래도 약간은 러프한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아무튼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작이죠.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셀린 시아마 감독에게 그야말로 입덕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감독을 발견했을 때 그 감독의 전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사람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적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톰보이라는 작품이 요즘 관객들에게 또 색다르게 다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톰보이 포스터를 다 받으시겠죠? 혹은 받으셨거나. 근데 그 톰보이 포스터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지금 뒤에 확 떠있는 이 화면이 포스터의 장면인데 가만히 어딘가를 주인공도 응시를 하고 있고 우리도 이 아이를 응시하게 만드는 포스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영화 속 장면인 것 같긴 한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정을 짓고 뭘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영화의 입장을 일단 하게 되죠. 알고 보면 초상화의 모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주 사랑스러운 동생이 언니 그려줄게 하면서 하나도 안 똑같이 막 그리잖아요. 근데 그 로레를 바라보는 장의 시선을 아이가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영화 안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장은 가장 편견 없이 언니를 바라보는 캐릭터예요. 오빠라고 하라고 하면 오빠라고 해주고 미하엘이라고 부르라면 미카엘로 불러주고 뭐 이런 아주 사랑스러운 캐릭터인데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영화는 시선의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영화라는 건 시선이에요. 시선을 보여준 작업이죠. 감독 혹은 카메라가 누구를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영화 매체일 텐데요. 저는 셀린 시아마의 영화를 항상 보면은 인물을 규정하지 않는 시선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감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규정을 하고 특정 방식으로 인물을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들이 서 있고 그 인물들이 시선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는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정체성을 생각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타인의 시각을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나를 감지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톰보이 역시 시각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셀린 시아마 감독의 전체 필모그래피로 보자면 좀 세계관이 멋있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죠. 이 영화를 포함한 그 초기작, 성장 3부작이라고 불리는 워터릴리스, 톰보이,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온 걸후드라는 작품까지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치열하게 발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최근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같은 경우는 나로부터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발견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그 발견을 통해서 자유로워지고 자기 자신으로 더 강해지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필모를 통해서도 이 사람은 시선의 확장, 시야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타오르는 이후에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영화를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성인 여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네. 세계잖아요. 아이들의 관계, 아이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굉장히 깊숙하게 네. 바라보는 영화인데 저는 사실 기억력이 안 좋은 편이기도 하고 네. 성인이 된 지 너무 한참 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세계 이런 거를 경험을 그때 내가 뭘 했지? 어떤 생각을 했지? 이런 게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 나온 영화가 되게 좋은 게 모든 사람들이 꼭 거쳐야 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뛰어놀 수도 없고 갑자기 딴 어른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인지라 한 번씩 다 겪어봤던 어떤 시기의 이야기들이 늘 반갑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좀 어떤 감흥이 있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저는 제 어린 시절이랑 많이 대입을 해서 봤던 것 같아요. 뭐 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겠지만 근데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어른들의 프레임이 아예 그 프레임 자체가 없다라는 지점에서 저는 되게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프레임 없이 네. 뭔가를 바라봐야 하는데 네, 점점 어른이 돼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타인이 날 바라보는 것 그럼으로써 만들어지는 어떤 내부로부터 만들어진 자아들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감 혹은 뭔가 성찰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영화들을 보면. 감독이 이 영화 안에서 미카엘이라고 자기를 부르는 노래라는 여자아이의 일상을 계속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가 굉장히 사려 깊다고 생각했던 지점 중에 하나는 이 아이의 정체성이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굳이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성적 정체성은 그래서 뭔데, 뭐 리사는 뭔데, 이런 규정을 함부로 이 영화가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사려 깊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은 자라서 레즈비언이 될 수도 있고 뭐 혹은 트랜스, 성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도 몰랐던 헤테로섹슈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화가 함부로 그것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화가 한층 좀 돋보이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말 그대로 자라서 어떤 성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이 될지는 우린 이 영화를 통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태도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로렐이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던 그게 뭐가 중요하지? 이 영화에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살아갔을 때 그게 본인임을 그러니까 미카엘이 아니라 로렐 자신으로 받아들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끝까지 집중했던 것은 뭐 이 여자애가 남자가 되고 싶은 건지 혹은 뭐 어떤 다른 지향성을 찾아 나가는 건지 보다는 이 아이의 행동이 나중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느냐, 어떻게 커갈 것이냐,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제대로 역시 보셨네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오픈 채팅방을 사용해서 토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GB 때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를 함부로 릴레이로 넘길 수가 없는 시국이다 보니까 오픈 채팅이라는 형태로 여러분의 질문, 반응들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수시로 볼 겁니다. 그래서 반응들도 남겨주시고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릴 텐데요. 뭐 노래에 관한 질문들도 있는 것 같고 로레가 마지막에 내 이름이 로레라고 말하면서 무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김민주님 등등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반응들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가 계속 반응을 체크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영화가 감독이 출발점이 어린 시절에서 당연히 출발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의 실제 어린 시절이 뭐 다 들어있는 영화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시절을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뭐 사건들, 감정들, 근데 그걸 아주 돌진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만든 작품이 톰보이라는 작품인데요. 원래 그 에너지에 대한 좀 역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열려 있잖아요. 네. 나의 정체성을 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놀 수 있는 나이죠.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선택을 해야 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택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감독이 그렸고요. 해외 매체 인터뷰를 보면 이 감독이 가장 많이 한 말이 전 되게 재밌었어요. 이 영화 안에서 로레의 입장 혹은 관객의 입장을 어떻게 두냐면 마피아 집단에 침투한 언더커버 경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면서 관객이 이 캐릭터의 공모자 같은 느낌을 주면서 계속 스토리텔링을 따라가는 구조를 생각을 했고 좀 극적인 긴장감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처음에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당연히 한 줄이겠죠. 소년인 척하는 소녀라는 문장을 출발했는데 시나리오를 3주 만에 썼대요. 근데 와 하지만 사실 가사도 빨리 쓸 거 아니에요. 그쵸? 천재들이란.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는 3주, 그리고 촬영 3주 전에 캐스팅을 다 마무리를 하고 촬영은 20일 동안 진행을 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의 캐스팅이 사실은 이 영화의 한 8화를 차지한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훌륭한 캐스팅인데 3주 전에 배우를 고른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세팅이 다 끝나 있는 상황이어도 아이들을 데리고 촬영하기는 힘들죠. 근데 3주 안에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에이전시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은 아이가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바로 이 보석 같은 조허란이라는 아이가 튀어나왔죠. 그리고 동생을 연기한 장을 연기한 어린이까지 말론 레바나라는 이름을 가진 배우까지 캐스팅이 됐고 리사를 연기한 진디슨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감독이 굉장히 열심히 서칭해서 찾은 아이죠.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놀라운 지점이었는데 조허란의 실제 친구들이래요. 동네 친구들. 그래서 얘들은 왜 이렇게 도대체 우통을 벗는지. 그래서 그 축구를 할 때도 심지어 우통 벗은 팀과 아닌 팀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평소에 이러고 노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모습 같은 것들이 영화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영화에서 숲, 호수 이런 공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배경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저도 한숲 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많이 뛰어놀고 축구도 많이 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그럼 혹시 그 숲이라는 공간이 주는 이미지 같은 게 어떻게 남아있어요? 유년 시절에 주는 이미지가? 저는 이 영화가 유독 좋았던, 그리고 이 감독님이 유독 좋았던 이유는 그 음향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음악이 거의 나오지 않잖아요. 이 톰보이도 마찬가지고 타오르는 여인들의 초상도 그렇고. 저는 음악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영화에 누구보다도 더 잘 몰입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약간 ASMR 같기도 하잖아요. 모든 어떤 주변의 소리, 기계 소리, 자연의 소리, 새소리 이런 것들이 유독 더 잘 들리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숲의 이미지, 기억하고 있었던 그 숲의 이미지랑 거의 흡사했어요. 그렇게 막 엄청 동화적으로 그려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음산하거나 무서운 존재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곳, 그리고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같은 그런 장면으로 비춰졌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네. 영화 안에서 공간을 인물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영화가 저는 시대극이 아니지만 뭔가 지금 시점이랑은 조금 다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보편적인 이야기로 다가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숲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걸 가지고 놀지 않잖아요. 요즘은 다 그런 시대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냥 진짜 우통 벗어가지고 그걸로 줄줄 말아서 뭔가 뺏어오기 놀이 같은 것도 하고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물론 그런 자연환경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2011년에 만들어졌음에도 그런 어떤 표현이 이상한 전자기기의 문명 같은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과 조금 더 가까운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전 세대의 기억까지 되게 보편적으로 끌어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영화 안에는 숲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친구가 생기는 공간이잖아요, 숲이. 그때 너무 리사가 심쿵한 멘트를 하죠.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사려 깊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가져가면 아이들이 널 좋아할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대 친구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숲이라는 공간에서 미카엘이 로레가 처음으로 친구라는 조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동네 안에서. 그런데 그 숲은 또 다른 기능들을 하죠. 입맞춤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밀을 아이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로레가 여자임이 밝혀졌을 때 아주 무서운 방식으로 아이들끼리 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공간을 로레의 심리에 따라서 비추고 또 반영하는 방식도 이 영화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그러니까 숲이라는 공간을 아주 넓게 보면 아이들의 세계, 좁게 보면 미카엘의 세계겠죠. 그런데 가혹한 심사가 당연히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 숲에서 튕겨서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미카엘이라는 세계에서 튕겨서 나와서 로레라는 외부의 세계 혹은 자기 자신이 원래 있던 세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야기의 구조가 바로 이 톰보이라는 영화의 구조죠. 그래서 숲과 부모가 그리고 학교가 있는 이 도시의 풍경 같은 것들을 계속 비교해서 보시면 이 영화의 감흥이 한층 더 좀 깊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내가 지향하는 삶이 있잖아요. 나는 남자 아이들보다 힘도 세고 축구도 잘하고 그런데 나는 왜 축가놓고 얘기하면 고추가 없는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지점토를 만들어서 넣는 아주 깜찍한 짓을 아이가 하게 되는데 내가 지향하는 삶과 타고난 나의 몸의 조건이 다른 거죠. 이 아이는 그런 삶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나의 뭔가를 간절하게 바꾸고 싶은 경험이 이 아이에게 생기는 거죠. 난 남자가 되고 싶어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나 뭔가 나의 타고난 조건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서 내 뭔가를 좀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이 혹시 있어요? 엄청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어렸을 때 미카엘 혹은 노래와 마찬가지로 되게 활동적으로 많이 놀았었어요. 뭐 총싸움, 칼싸움 좀 폭력적이긴 하지만 그때 막 뛰어놀고 주로 여성 동지들보다 남성 동지들이 더 많았고 근데 저는 뭔가 성별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이 남자애들이 가진 자유로움이 조금 부러웠던 것 같아요. 어떤 좀 관습과 억압이 그 여자애들에게 존재했다라는 걸 제가 어렸을 때 인지를 했는지 뭔가 그 친구들이 되게 부럽다? 약간 편하게 산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냥 뭔가 내 맘대로 하려고 했던 기억이 막 나네요. 그냥. 네. 근데 아까 제가 되게 재미있는 질문을 봤어요. 이거랑 연결이 된 질문인데 톰이라는 대화명으로 참여해주신 분인데 소연님이 어쨌든 이름만 들어도 여성성이 좀 강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혹시 중성적인 이름으로 개명하고 싶었던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나요? 아하. 뭐 사실 어떤 이름에서 느껴지는 성적인 느낌보다 저는 제 이름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소윤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물론 황소윤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래도 동명의 소윤이라는 친구들이 꽤 있었고 저는 뭔가 흔하다라는 걸 되게 싫어했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예전에 어머니가 저를 가졌을 때 짓고 싶었던 이름이 있었대요. 담덕이라고. 담덕이요? 예. 황담덕 씨? 예. 네. 광개토대왕의 그 어린 시절 이름이래요. 근데 어머니가 역사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들이면 그 이름을 지으려고 했었대요. 근데 뭐 아들이 아니어도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할아버지가 점집에 갔는데 소윤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라라고 해서 어쩌다 보니까 소윤이 됐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왜 엄마 더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담덕으로 짓지 뭐하러 소윤으로 이렇게 지었냐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네. 아니 그럼 활동명을 담덕으로 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왜? 근데 그러게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지금 바꾸긴 좀 늦은 것 같고. 네, 많이 늦었어요. 부캐를 또 만들어야겠네요. GV 부캐를 황담덕으로. 그럴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 이름에 대한 질문 감사하고요. 그리고 주변 관련해서 뭐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제가 수시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들 이런 거 많이들 궁금하시죠?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셨는데요. 그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장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장면과 내가 가장 오래 기억할 것 같은 장면은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있으세요?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 얘기가 좀 길어요. 먼저? 뭔가 콕 집어 이야기를. 저는 글쎄요, 저만의 픽이지만 저는 오히려 그 자니 언니의 초상화를 그릴 때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리잖아요. 뭐 점이 막 이렇게 났다고 하면서 그냥 어떤 둥그런 원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보는 자기 언니의 모습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저는 뭔가 지금의 시대에 혹은 저에게 많이 와닿았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영화를 통틀어서 그 가져가야 될 앞으로의 방향성, 뭔가 결론 등을 막 믹스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별거 아닌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좋아하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랑은 좀 별개로 이 감독의 재능이 좀 정말 번뜩이는 장면이다 혹은 이 배우가 정말 빛나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한 장면이 혹시 또 따로 있을까요? 잠시만요. 황 감독씨가 고민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시네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장면을 그럼 먼저 얘기를 하면은 저는 모든 장면의 인트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 내가 마음을 내어줄 것인지 아니면 좀 다친 상태로 영화를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인트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화의 인트로에는 정말 말 그대로 마음을 내줬어요. 그냥 정말 게임 끝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왜 그랬냐면요. 이 영화가 사용한 색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오픈 채팅방에서도 누군가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의 생각과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색은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구분을 해보자면 빨간색은 조금 더 여성성에 가깝고 파란색은 좀 남성성에 가까운 색깔이죠. 그런데 이 영화는 자세히 보시면 그걸 반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라서 만드는 그 깜찍한 수영복 그리고 뭐 축구를 할 때 입고 있는 바지 같은 것들이 전부 빨간색이죠. 그런데 엄마가 억지로 입힌 원피스는 푸른색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예쁜 푸른색도 아니에요. 좀 어두워 보이는 푸른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색깔을 입히는데 색채를 다루는 이 영화의 태도가 이미 오프닝 시퀀스에서 드러나요. 상상을 해보시면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 톰보이라는 글자의 변화를 보면 이 감독의 지향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톰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원래는 빨간색으로 TOMBOY라는 색깔이 보이죠. 그러다가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이건 뭐냐면 타고난 성은 여성성이지만 얘가 지향하는 건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남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빨간색은 여성성, 파란색은 남성성이구나 라고 생각한 우리의 생각을 1초 만에 감독이 바꿔버립니다. 그 두 가지 색을 섞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톰보이라는 글자가 아주 조화롭게 섞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색감에 대해서는 감독이 영향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굉장히 놀라워요. 전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E.T.라는 영화에서 색감의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E.T. 모르시는 분도 이 상영관에 계시겠죠, 분명히? 네.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들고 계실 수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스티븐 스필버그 E.T. 근데 그 E.T.에서 E.T.가 외계인이에요. 요다같이 생긴 외계인인데 요다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구나. 근데 그 외계인이 어린이인 척 하려고 그러니까 그 동네 어린이들하고 섞이기 위해서 빨간색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계속 동네에 마실 같은 걸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감 같은 것에서 좀 영감을 받았다고 감독이 이야기한 지점이 있고요. 톰보이라는 제목에서 이미 우리는 어떤 서사일지 대략 예측이 되죠. 그런데 그 제목을 지우고 생각을 해본다면 처음에 보여지는 이 여자아이 혹은 남자아이인지 알 수 없는 아이의 성별은 우리가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썬루프 위에 올라가서 막 햇살도 보고 바람소리, 새소리 같은 걸 듣고 있는 아이가 머리가 짧은 여자아이인지 혹은 뭐 정말 남자아이인지 절대 판단할 수 없는 상태로 영화의 초반 오프닝 시퀀스가 흘러가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별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인물에 대해서 판단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그 오프닝 시퀀스를 통해서 들어요. 왜냐하면 성별을 판단하는 순간 이 아이에게 저도 모르게 몇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나 성별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은 상태로 주인공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건 우리가 성별이나 이름을 통해 알게 됐을 때 혹시나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주인공에 대한 편견을 아주 부드럽게 부수면서 영화가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로레가 자기한테 미카엘이라는 아주 깜찍한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이걸 영어식으로 읽으면 뭐겠습니까? 마이클이 되겠죠? 셀린 시어마 감독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상은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준 거고요. 영화에서 상자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주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캐치하셨겠지만 상자에 마이클 잭슨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이클 잭슨인가?
이 사람에게는 일말의 여성성이 존재하는 사람이었죠. 아주 남성답다고 우리가 사회적인 규정으로 말하기는 좀 힘든 아이콘이었어요.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이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일어났는데 그 변화 또한 우리가 성별의 구분이 좀 모호한 아이콘으로 마이클 잭슨을 바라보게 한 지점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우상이기도 하고 마이클 잭슨이라는 아이콘 자체를 이 영화 안에서 활용한 거기도 하고요. 톰보이라는 제목은 프랑스판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하면 다른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혹시 불어 전공자가 계시다면 굉장히 죄송한데요. 그 불어가 갸숑 몽키 뭐 이런 뜻의 그 톰보이를 프랑스어로 바꾼 단어가 있다고 해요. 그것도 말괄량이 톰보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프랑스어 단어에는 실패한 소년이란 뜻이 있대요. 그래서 감독이 이 주인공이 실패했다는 통념을 전혀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판의 그 소년, 톰보이라는 제목 대신 톰보이란 영어 제목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실패한 소년이라는 단어는 너무 모욕적인 단어라고 감독이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여름의 사건들을 쭉 미카엘 그리고 로레가 겪게 되는데 이 여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리사라는 친구 혹은 사랑을 만나게 되는 기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되게 아픈 시간이죠. 타인으로부터 상처받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장소사에 이 상처란 무엇인가를 늘 항상 생각하게 돼요. 꼭 성장을 할 때 상처받는 순간들이 꼭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혹시 소연님은 성장에 뭐 통증, 상처 이런 게 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아니라면 그게 좀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통증을 수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성장에 있어서 항상 수치심을 겪으면서 변화하는 것 같거든요. 어린 나이 때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 수치심을 공감했던 장면, 뭐 엄마가 억지로 그 파란색 원피스를 입혀서 친구들에게 간다라는 점. 뭐 제 인생에서 수치심 너무 많았겠죠. 너무 많았겠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뭔가 막 드레스 같은 걸 입는 걸 너무 싫어했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너무 불편하고 뛰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아기 때 어린이집에서 막 그런 독사진 같은 거 찍잖아요. 남자애들은 톡시도 입히고 여자애들은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는 그 드레스가 입기 싫어서 막 도망 다녔던 기억이 이 영화를 보면서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한 막 대여섯 살쯤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치심을 느꼈던 순간이기 때문에 네, 그때가 이 미카엘이 느꼈던 어떤 감정이랑 그나마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수치심을 느끼며 성장한다는 말은 굉장히 좋네요. 역시 가사를 잘 쓰는 사람은 단어 선택에도 예. 남다른 지점들이 있어요.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 얘기를 좀 더 풀어가기 전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푸스슬이라는 대화명을 쓰신 분이 로레가 지점토로 만든 그 고추, 자기의 성기를 이빨 상자에 넣은 이유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왜 넣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혹시 이빨 모으셨었나요? 아니요. 뽑는 족족 버렸죠, 저는 다 모았어요. 정말요? 아직도 있어요. 아니, 제가 얼마 전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요즘은 그 유치를 다 모으는 이 통이 있대요. 그러니까 틀릿 모양처럼. 네, 그래서 그 부모가 아이들에게 쿠폰 같네요, 약간. 네,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담아서 선물해주는 게 또 유행이라고. 그래서 정말 기이한 유행이 다 있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노년 되면 다시 보면 추억하는 거죠. 이것이 나의 유치다.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물론 점토로 만든 고추지만 이제 어쨌든 자기의 신체 일부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빨을 모은다라는 거는 저는 왜 모았냐면 내 몸에 뭔가 하나라도 없어지는 게 슬픈 거예요. 그래갖고 물론 다시 자랄 이빨이지만 그걸 그냥 고이 보관을 해놨던 것 같은데 그 성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탈부착이겠지만 본인의 어떤 신체라고 받아들여서 혹은 모르겠어요. 뭔가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장면을 통해서 남자아이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저는 굉장히 강렬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호하죠. 그냥 뭐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
할 수도 있는 거고 축구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 아이들 앞에서 자기 몸을 보여야 한다는 순간 지적하신 것처럼 수치심을 네. 느끼고 여성인 자신의 몸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 아이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뭐냐? 고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토를 만들고 이것은 자신을 남성의 세계 안에 아무 거리낌 없이 수치심 없이 들어가게 해준 이 아이에게는 아주 소중한 도구 같은 것일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왜 상자에 정말 쓸데없는 거 많이 모으잖아요. 네. 하지만 그 나이엔 자기의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으죠. 네.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 남성이 되고 싶은, 남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아주 명확하게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그냥 일회용으로 쓰고 뭐 버렸다면 그렇게까지 아이의 욕망이 남자에 가 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또 재밌는 질문이 와 있는데요. 로레라는 대화명을 쓰시는 분이네요. 리사는 왜 로레에게 화장을 여자애처럼 시켰던 것일까요? 이 둘이 집에 가서 막 춤을 추고 유일하게 이 영화에서 음악이 사용된 장면이죠. 굉장히 신나게 춤을 추고 그 침대로 데려와서 화장을 이렇게 시켜주는 장면이 있죠. 지금 정확한 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애처럼 예쁘다 뭐 이런 단어가 있었던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로레에게 화장을 시켜준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어땠어요? 그 장면이 주는 느낌 같은 것들? 좀 생각해볼게요. 네, 황담덕 씨가 생각할 네. 수 있는 시간이 네. 또 돌아왔어요. 네. 이게 뒤에 질문들과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다가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이 영화 안에서 저는 가족을 보여주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 안에서 이 로레라는 아이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부모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엄마한테 혹은 아빠한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다 하고 가정으로부터 완연한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학대당하거나 방치되는 아이가 아니라는 점을 이 영화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특정 가정 환경 때문이라거나 아이들이 처한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그렇게 길을 만들어가는 영화들이나 작품이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아이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지점을 그 장면 설정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프닝 시퀀스가 굉장히 좋은, 다시 돌아가면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빠가 아이한테 되게 위험한 듯 보이는 운전을 같이 하는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위험한 짓을 왜 해? 아빠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영화의 구조의 은유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인생의 밸런스를 부모가 같이 맞춰 나가고 있는 장면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아이의 성장 과정에 관심이 있고 균형을 맞춰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으로 아빠가 운전을 같이 하고 있는 장면으로 길을 가는 장면, 뭐 깜빡이를 켜 이런 말을 굳이 해가면서 그런 오프닝 시퀀스로 연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노래의 거짓말에서 출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거짓말과 대면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손찌검을 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장면의 전체적인 톤들을 생각하면 약간 놀라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나올 것 같지 않은 장면인데 아이를 탁 때리는 장면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 그런 식으로 폭력을 가하긴 하지만 끝까지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후에는 로레의 상황을 좀 도와주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이가 자기의 거짓말과 대변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네가 수습해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이 아이에게 공포가 되겠어요. 하지만 물론 파란색 원피스를 입히는 다소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만 아이가 그걸 다시 벗어서 숲속에 올려놓는 아주 싫었던 경험으로 아이가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거짓말과 대면하는 아이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이 영화에서 아이들의 부모죠. 그 점도 굉장히 영화의 사려 깊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세계가 일단 다 깨졌어요. 미카엘 남자가 아닌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리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 둘 사이가 굉장히 서먹해지고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리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너는 누구야? 라는 질문하죠. 저는 이 대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처음과 끝.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리사 입장이라면 네. 미카엘이 아닌 로레를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가장 먼저 할 것 같아요? 너는 누구니? 안 똑같은 얘기를. 네. 글쎄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리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거짓말과 대면하는 미카엘의 존재.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리사가 넌 누구니? 라고 물었던 게 완전히 이제 자기 자신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라도 따라하지 않았을까요? 너는 누구니?라는 질문이 네. 이 영화를 관통하는 정체성과도 관통이 되고 연결이 되는 지점이죠. 네. 너는 누구니? 이상의 대사가 사실은 있을 수 없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아까 저희가 그 유치통에 넣는 그 지점토 얘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요. 베스트 무비 에버라는 대화명 쓰신 분이 아마도 그 언급에 대한 답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점도 성기가 무리에 끼고 싶은 마음을 현실화시켜준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그 도구만 있다면 무리에 속하는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할 수 있으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여기에 또 티귿 그냥 쓰시는 대화명 쓰시는 분이 맞다. 여자아이들이 옷통 벗고 노는 세상이라면 노래는 노래로 살았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이걸 제가 여성성과 남성성의 구분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분이 지적하신 내용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다 보니까 굳이 그 단어들이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분의 의견에는 저도 공감하고 황소연님도 공감을 하십니다. 여기 또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별의 지향보다는 로레가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다라는 아마도 톰보이의 자음을 딴 것 같은 티귿, 비읍, 이응 쓰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로레에게는 인정받는 것이 적응일까, 비적응일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비적응이라는 단어는 또 황담덕 씨가 빼놓을 수 없는 단어잖아요. 네. 성별의 지향보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또 궁금이라는 대화명 쓰신 분이 이런 얘기 주셨어요. 가족 대화에서 로레가 왜 미카엘이라고 거짓말을 한 건지, 일이 터지고 밖으로 나가 안 노는지, 그런 부분에 왜 깊은 대화가 안 나올까요? 가족 간에서도 로레의 성 지향성을 암묵적으로 회피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저는 여기에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면 앞부분의 그 사운드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가장 처음 나오는 부모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때 카메라는 로레를 비추고 있지만 그 화면의 사운드는 부모의 목소리예요. 근데 무슨 대화를 하고 있냐면 이 성지향성에 대한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뭐 걱정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기다려주자 뭐 이런 식의 대화를 잠깐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걸로 이미 부모의 태도 혹은 가족의 이 같은 태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이 미카엘의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건 동생이에요. 동생처럼 편견 없이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영화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가족 안에서의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케어를 받고 있고 아예 방치되고 자기 성 정체성을 주장할 수 없는 분위기 자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그 아이에게 어린아이잖아요 아직. 근데 아이한테 너 남자가 되고 싶니? 혹은 뭐 어떻게 살고 싶니? 이런 질문은 아이에게 굉장히 버거운 질문일 수 있다는 판단을 부모가 한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 오기 전에도 이 부모는 아이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나눠왔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고 뒤를 봐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한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운드를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파게티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죠? 스파게티 먹는 장면 때문에 그런가 봐요. 저도 중간에 아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네, 재밌는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아마 소연님은 여기에 있는 그 누구보다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신 모든 관객들을 통틀어서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누군가한테 대상화돼야 될 불쾌한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누군가를 정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특정 단어들 안에 누군가를 가두려는 우를 범하기도 해요. 아마도 새소년 그리고 황소연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나왔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중성적 혹은 보이시, 톰보이 이런 식의 단어들이었는데, 간혹 내가 지향하는 바 혹은 나라는 사람 자체랑은 전혀 다른 해석들도 막 본인에게 씌워지는 경험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땐 어떻게 생각을 좀 정리하는 편이에요? 저는 뭐 사실 유명인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히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셨듯이 뭐 사람들은 사람을 뭔가
정리하기 바쁘고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유독 다른 프레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톰보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죠. 네,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되게 어렸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사실 톰보이라는 말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너는 뭐 남자애 같다, 뭐 아니면 중성적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닌데 나는 황소연이고 나는 여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고 난 여성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톰보이라는 영화를 알게 됐을 때 약간의 프레임은 있었어요. 제가 혹시 이건 정말 그 소년이 되고 싶은 그 남자아이가 되고 싶은 여자아이의 그냥 그 욕망만을 담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그런 영화는 아니었고요. 근데 뭐 이제 여성적, 뭐 중성적, 남성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타파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로레 혹은 미카엘을 봤을 때도 얘는 그냥 이 친구인 거예요. 그냥 축구도 하고 싶고 우통도 까고 싶고 그냥 애들처럼 침도 한번 뱉어보고 그리고 그 리사라는 친구를 뭐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씌워지는 어떤 프레임 뭐 황소연은 이렇다 뭐 새소년은 이렇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 또 저한테 어떤 정의를 내릴 테니까요. 근데 오히려 저는 다른 분들보다 이점 좋은 점이 있다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것들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내가 생각했던 황소연은 이런데 또 아니네 또 아니네 계속 이렇게 해서 뭔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프레임을 자꾸만 지울 수 있는 직업적 특성이 있고 제가 그걸 좋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부정적인 제가 듣기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많지만 충분히 저는 그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본인의 어떤 프레임을 해설을 해야 될 필요도 없죠, 사실. 그쵸? 누가 뭐 그렇게 부르든 말든 내가 난데 뭐.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로레라는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까도 이후에 굉장히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마지막 장면을 통해 있는데 감독이 소년이 되고 싶은 소녀라는 이야기에 출발한 이상 남자아이가 되고 싶다는 욕망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어요. 이 아이는 그렇게 되고 싶은 아이가 맞죠. 그런데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내가 뭐 여자애야, 남자애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노래야 라고 말을 하는 건 그냥 나는 나야 라는 말을 이름으로 바꾼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은 여성성, 남성성 모든 개념을 떠나서 그냥 자기 자신이고 싶어하고 자기가 자유로운 상황에 있고 싶어하고 가장 나다울 수 있는 환경에 놓이고 싶어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지막 대사 나는 로레야 라는 한마디에 그 모든 생각들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다시 생각해도 굉장히 멋진 출발이자 마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궁금해요. 아까 사운드에 대한 얘기 우리 잠깐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오픈 채팅방에서도 음악에 대한 질문들을 주신 분들이 좀 있고 저도 궁금한 내용인데 이 영화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들이 춤을 출 때에 나오는 음악 그 음악이 엔딩 크레딧 음악으로 변주돼서 나오긴 하는데 그 곡을 빼놓고는 음악이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앰비언스라고 하는 현장의 사운드들 같은 것만 들리는데 그 영화나 드라마 뭐 혹은 뭐 다른 영상 매체 같은 걸 볼 때 음악이 있고 없고가 어느 정도 그 감상에 영향을 미쳐요? 저는 사실 영화에 음악이 많이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약간 좀 쉽게 말하면 MSG 같은 거거든요. 그냥 그 장면에 최대한 몰입할 수 있게. 현실도 똑같아요. 어떤 되게 중요한 사건들에 꼭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을 들으면 이 장면이 생각나고 또 이 장면을 떠올렸을 때 이 음악이 생각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도 뭐 OST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만 들어도 그 장면이 떠오른다든지 그 장면을 봤을 때 음악이 떠오르는데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영화에 공감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현실적이거든요. 현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잖아요. 갑자기 이 순간에 막 엄청 로맨틱한 음악이 나온다던가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주변은 이 현장은 앰비언스가
오히려 더 음악적으로 들렸고 이 영화에 가장 잘 맞는 음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그 일렉트로닉 음악에서 놀랐던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기 음향이 되게 좋은 공간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음향이. 그러니까 저음도 되게 세고 정말 댄스 음악 그 클럽 갔을 때 나오는 그 댄스 음악이 나오는데 거기서 저는 이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앰비언스만 쭉 나오다가 갑자기 그 댄스 음악이 볼륨 크게 딱 나왔을 때 이게 음악의 화력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심한 구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음악을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도 네 아무튼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이 없었다라는 점이. 네. 엔드 크레딧에 올라갈 때 유심히 본 분이라면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라는 것을 캐치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음악은 검색해보니까 제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원이. 네. 어쨌든 Always라는 제목을 붙인 곡이고요. 또 한 번 제가 또 엉터리 프랑스어를 하게 되는데 장 바티스트 드 루비에라는 이름을 쓰는 그 음악가가 만든, 근데 이 음악가가 실제로 파라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일렉트로닉 뮤지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일렉트로닉 뮤지션이 놀랍게도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에서 다시 한번 셀린 시아마 감독과 음악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톤의 통일성 같은 게 전혀 다른 음악이지만 느껴졌다면 바로 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새소년이 만추연이라는 음악을 냈잖아요. TMI지만 제가 그 곡을 듣고 정말 많이 울었는데 가사나 뭐 이런 음들을 읽고서 그런데 그 음을 여기에 입혀도 되게 잘 어울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지금 생각하니까 또 제가 울컥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로 가자 이런 식의 대사가 있고 내 작은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너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여기에 활용해도 그러니까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도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혹시 떠오르는 본인의 곡이 있어요? 저는 난추는 사실 어디에 붙여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글쎄요, 굳이 붙여본다면 새소년이라는 곡이 있어요. 새소년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조금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혹은 그 여름깃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도 약간 뭔가 본인을 깨부수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곡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드네요.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자신감이 막. 그런데 만약에 음악 감독의 제의가 들어온다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영화 음악 감독의 제안이 들어온다면? 있죠. 당연히 있고요. 영화도 너무나 좋아하고 음악도 녹음해 두셔야 돼요. 음악 감독의 의향이 있다는 거를 주변에 많이 소문내 주세요. 근데 아직도 저는 영화에 음악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들어온다면 감사히 재밌게 작업을 해볼 의향은 있지만 아직은 크게 어떤 자신감이 있다거나 이 영화의 맛을 메시지를 잘 칠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도 대답을 피해가시지만 네. 언젠가는 피할 수 없어요. 영화계가 놓칠 수 없거든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소연님 하신 말씀에 공감하신 분들의 리액션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그냥 점을 대화명으로 쓰신 분인 것 같은데 소연님 말씀 너무 좋다고, 저는 롤의 스스로가 스스로를 또는 타인을 증명하려 하거나 납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연기한 저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진짜 무슨 생각을 하면서 했을까요? 그러게요. 그 과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많이들 보셨을 한국의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생각났는데, 실제로 윤가은 감독은 그 대사나 혹은 상황에 대한 아주 충분한 설명을 주고 연극을 하듯이 리허설을 계속하면서 그 장면을 만들어가는 감독이죠. 그런데 셀린 시아마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셀린 시아마 감독 역시 이 영화를 찍을 때 그렇게 놀이를 하듯이 혹은 뭔가 계속 상황을 인지는 하게 하되 이 대사는 꼭 해야 돼 정도만 알려주고 그 상황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영화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주 전에 캐스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리허설 하듯이 연극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 수는 없어요. 시간 자체가 부족하죠. 그런데 다만 아이들과 계속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너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여기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뭐 예를 들면 뭐 축구를 한다. 혹은 뭐 초상화를 그린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설정들만을 제외하고는 그냥 아이들이 한 거예요. 또 실제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현장에서 놀면서 연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얘기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맞다. 아까 제가 실수를 한 게 있네요. 마지막에 대사가 너는 누구니가 아니고 네 이름은 뭐니? 라는 질문을 해주셨다는 지적을 또 해주셨고요.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맞아요. 누구니가 아니고 내 이름은 뭐니예요? 라는 답글들이 지금 또 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수를 바로 잡을게요. 내 이름은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황제 꽃닥스라는 대화명을 아마 뭐 코딱지 중에 황제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뭐 이런 대화명 쓰신 분인 것 같은데 저는 영화가 관통하는 주제가 성별이분법의 허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성의 성기, 수염, 납작한 가슴, 원피스 등으로 구분짓는 잣대가 허상이라고요. 콧수염은 중간에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붙이는 장면이 나오죠. 두 분은 영화의 주제 혹은 감독님이 제일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실 이 질문을 집에서 받으면 제일 무섭죠. 내가 만든 영화가 아닌데 감독이 생각하는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좀 떨리기도 합니다만 앞서 얘기한 내용으로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싶은 누군가의 마음을 이 영화 전체의 러닝타임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떤 성별 혹은 무슨 이름 혹은 어떤 사는 환경들 이런 걸 규정 지을 수 없는 그냥 한 명의 소중한 존재로서의 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 영화를 만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궁금합니다. 테도라님께서 마지막에 로레가 웃은 게 처음 뽀뽀받고 웃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 맞아, 아까도 계속 로레가 마지막에 웃은 이유가 물론 웃을락 말락하는데 카메라가 끊기긴 하지만 그 웃음의 뭐 이유가 뭘까, 그 의미가 뭘까 이런 질문 해주신 분들 많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미소를 포착했죠? 네, 당연하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본인의 진짜 이름을 말하는 게 그 이름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성별과 많은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약간 쑥스럽지만 그래 해볼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께서는 그 뽀뽀받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 아까 말씀해주신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 영화 그 엔딩 다음이고 그 웃음의 의미는 그걸 뭔가 인정하고 깨부수고 뭔가 쑥스럽지만 한번 다가가는 그런 첫발 같은 거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말씀하신 해석에 공감을 하고요. 밈이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은 되게 사랑스러운 해석이네요. 저는 로레가 마지막에 웃었던 게 리사가 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해석인데요.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뭐 이런 이런 해석으로 로레와 리사가 앞으로도 잘 지낼 것 같아요. 로레가 미카엘이 아닌 로레 그 자체로 리사에게 받아들여지고 살아갈 거라는 자신감 같아요. 라는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와우. 네, 1시간이 지금 훌쩍 지났어요. 황 감독님이 웃으면 나도 좋아. 라는 요를레이님께서 네, 해주셨습니다. 저희 여기 있는 모두가 지금 황 감독님의 미소를 기다리고 있죠. 네, 웃으면 저희 너무 좋고요. 일단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오늘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이 굳어졌어요. 영화계가 놓칠 수 없습니다. 자꾸 그래서 저도 네. 뭐 다른 분이랑 같이 했어도 좋았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은성재랑 하는 게 항상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날 일이 생긴다면 약간 좋은 짝꿍으로 네, 또 뵙고 싶네요. 저도 담덕에 어울리는 이름을 하나 지을까봐요. 활동명으로 부캐예요. 해가지고. 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만나게 돼서 반가웠고요. 네. 토보이라는 영화로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되어서 특별히 반가웠습니다.
지금 극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뵙는 것도 오랜만이고 극장으로 오시겠다는 결심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라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오늘 톰보이를 보러 와주시고 또 이야기를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톰보이 너무 예쁘고 좋은 영화잖아요. 반짝반짝한 영화잖아요. 주변에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고 셀린 시아마 역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감독이다. 이후에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뭐 이렇게 자꾸 놓칠 수 없어요. 제가 코로나 시대에 놓친 게 많아서 지금 네네. 뭔가 붙잡으려는 아이고, 저도 얘기를 그렇습니다.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상반기 때문에 지금 눈물이 막 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몸 건강, 마음 건강한 기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소연님도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공연들이 이제 지금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극장에서나마 만날 수 있다라는 점이 뭔가 이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감사드리고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좋은 영화였어요. 좋은 영화여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영화도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GV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놓칠 수 없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픈 채팅방을 통해 참석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인사를 뭘 해야 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네. 만춘의 가사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다 잘 살아내고 내일로 가서 다시 한번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